2026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새해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자본주의의 공식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서막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은행 예금, 그리고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아파트 가격이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나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의 인생 역전 타이밍이 된다는 사실이죠.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1929년 대공황 당시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향후 100년을 호령할 거대 재벌 가문들은 바로 그 폐허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시계를 조금만 돌려 2008년 금융위기를 복기해봐도 패턴은 소름 돋게 똑같았습니다. 수백만 서민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때 진짜 부자들은 헐값에 쏟아지는 알짜 부동산들을 줍다시피 쓸어 담았죠. 기억하세요. 경제 위기는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공포에 질린 자의 지갑에서 준비된 자의 지갑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부의 이동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앵무새처럼 경제 뉴스나 읊어주는 그런 뻔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폭풍우 속에서 가진 것을 모두 털리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불을 줍는 승리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실전 생존 매뉴얼입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는 과거 위기의 생존자들이 정확히 언제, 무엇을 매수했는지 그 비밀스러운 타이밍과 전략을 현미경 보듯 낱낱이 분석해 드릴 겁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향후 10년 계좌 잔고를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겠죠. 왜 하필 2026년일까요? 왜 내로라 하는 경제 석학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를 운명의 티핑 포인트로 지목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 세계의 시한폭탄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뇌관은 바로 부채의 역습입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 세계가 바이러스를 막겠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댔습니다. 마치 내일이 지구 종말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경제학 제1원칙, 공짜 점심은 없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린 미래에 벌 돈을 미리 당겨 쓴 셈이니까요. 이제 그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치솟았고 영끌족과 좀비 기업들은 이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동성 살포 후 5년 뒤, 즉 2025년과 2026년 사이가 바로 이 부채 사이클이 폭발하는 임계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기름을 붓는 악재가 있으니 바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입니다. 현재 미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택근무는 뉴노멀이 되었는데 고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심각한 건 이 유령 건물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대출 만기가 2026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건물주는 나자빠지고 은행은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이 죽음의 고리가 끊어진다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그저 예고편 수준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뇌관은 바로 인공지능 버블입니다. 지금 전 지구촌의 자금이 인공지능이라는 단 하나의 테마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혁신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역시 세상을 바꿀 혁신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과열된 기대 심리입니다. 환상이 현실을 너무 앞서가다 실망 매물이 쏟아질 때 시장의 추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거품이 꺼지는 시점 역시 2026년으로 예견되고 있죠. 이 중 하나만 터져도 경제가 휘청거릴 판에 지금은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게 진짜 공포입니다. 자, 하지만 공포에 질려 숨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지옥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오히려 거대한 불을 거머쥔 슈퍼 생존자들의 기록이니까요. 그들의 행적을 복기하다 보면 우리가 다가올 2026년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명확한 해답이 보일 겁니다. 먼저 닷컴 버블의 생존왕 아마존을 떠올려 보십시오. 닷컴 딱지만 붙으면
주가가 10배씩 폭등하던 광기의 시대가 저물고 거품이 터지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아마존 주가가 113달러에서 어디까지 곤두박질 쳤는지 아십니까? 단돈 6달러였습니다. 시가총액의 95%가 공중 분해된 겁니다. 월가는 비웃었습니다. 아마존은 끝났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제프 베조스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바닥을 칠 때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했죠. 주가 따위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우리는 주가 그래프를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기업이다. 남들이 패닉에 빠져 투매할 때 아마존은 비축해둔 현금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줄도산하며 헐값에 내놓은 물류 인프라와 S급 인재들을 줍기 시작했죠. 결과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아마존은 전 세계 유통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주가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막힌 사례가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 삼성과 대우의 엇갈린 운명입니다. 두 기업의 생사를 가른 건 위기를 대하는 태도 딱 하나였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은 이 위기를 무리한 확장의 기회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빚을 내서 헐값에 나온 부실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였죠. 대마불사, 덩치를 키우면 살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빚더미에 눌려 그룹 전체가 공중분해되는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은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일갈하며 위기감을 불어넣었고 실제로 태풍이 불어오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고 확보한 달러와 현금으로 반도체 기술에 올인했습니다. 경쟁자들이 다 망해서 사라진 텅 빈 들판.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은 삼성은 시장의 절대적인 독식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위기 때는 덩치를 불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방을 태우고 근육만 남기는 체질 개선만이 살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의 2008년을 들여다봅시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어 세상이 끝날 것 같던 그 시기, 그는 고객들에게 이런 도발적인 메모를 보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아라.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는 부도, 위기 회사들의 채권을 휴지 조각 가격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자 그 쓰레기 같던 채권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수조 원의 차익을 남겼죠. 그의 철학처럼 가장 위대한 수익은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맞이할 2026년의 위기를 제대로 관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따위에는 나오지 않는 부의 지도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먼저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라고 불렸던 한 남자의 처절한 실패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홀라당 날리고 노년을 우울증 속에 보냈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1720년 영국 남해 회사라는 기업의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지금의 코인, 광풍이나 인공지능 테마주 열풍과 판박이었죠. 초기에 뉴턴은 주식을 사서 꽤 짭짤한 수익을 챙기고 매도했습니다. 역시 천재다운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판 뒤에도 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올랐습니다. 늦게 진입한 뉴턴의 친구들은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배가 아프고 조바심이 난 뉴턴은 결국 이성을 잃고 주가가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전 재산을 털어 다시 시장에 뛰어들고 맙니다. 거품은 마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꺼져버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뉴턴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40~5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그 회사 이름만 들려도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뼈아픈 명언 하나를 남겼죠. 천체의 궤적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계산해낼 수 있지만 광기에 휩싸인 인간들의 마음은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 이 통렬한 한마디는 2026년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날립니다.
천재적인 두뇌나 현란한 차트 분석 기술, 그런 건 당신을 구해주지 못합니다. 진짜 적은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 이성을 잃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포모 증후군이니까요. 바로 그 소외감이라는 공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위대한 과학자도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는 법입니다. 자, 시계 바늘을 돌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1930년대 대공황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시 미국에서 희망이란 단어는 사치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는 실직자들로 넘쳐났고 영원할 것 같았던 기업들이 줄초상을 치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가는 투신 자살하는 중개인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쓰레기 취급하며 시장을 떠나던 그때 장폴 게티라는 젊은 사업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부친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실탄을 들고 비상장 회사들의 주식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기가 찼습니다. 석유 회사 주가가 그 회사가 보유한 기름통, 고철값보다도 쌌으니까요. 사람들은 게티를 보며 미친 짓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판국에 기름이 다 무슨 소용이냐는 비웃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게티의 계산은 냉혹하리만치 이성적이었습니다. 경제가 박살나도 결국 인간은 난방을 떼야 하고 자동차 바퀴는 굴러가야 한다. 무엇보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했습니다. 그는 대공황이라는 암흑기 내내 헐값에 쏟아지는 초우량 석유 기업들을 쇼핑하듯 쓸어 담았습니다. 몇 년 뒤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자 그의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했습니다. 훗날 그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억만장자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배경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부의 비결을 묻자 그는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못 팔아서 안 다릴 때 사고, 남들이 못 사서 안 다릴 때 파는 것. 투자의 본질은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용기야말로 부자가 될 자격증입니다. 시점을 조금 더 당겨 1970년대로 가봅시다. 이곳은 우리가 2026년에 마주할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인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던 지옥도입니다. 오일 쇼크가 터지자 물가는 미친 널뛰기를 하는데 경제 성장판은 닫혀버린 총체적 난국이었죠. 주식시장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박스권에 갇혔고 유력 경제지들은 주식의 죽음이라는 섬뜩한 헤드라인을 표지에 내걸었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바로 그 암흑기의 전설로 남을 베팅을 시작합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사 주식을 대거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시가총액은 고작 8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버핏의 계산기는 달랐습니다. 그 회사의 자산과 수익 가치는 아무리 못해도 4억 달러는 됐거든요. 쉽게 말해 4억 원짜리 알짜배기 아파트가 동네 분위기 흉흉하다는 이유로 8천만 원 급매로 나온 셈입니다. 버핏은 이 상황을 두고 1달러짜리 지폐를 25센트에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죠. 대중이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버핏은 기업의 본질 가치 하나만 믿고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그 후 워싱턴 포스트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100배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버핏의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격은 거짓말을 해도 가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라는 유령에 홀리지 말고 숫자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진짜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시선을 아시아로 돌려볼까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는 우리에게 너무나 뼈아픈 반면교사입니다. 당시엔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영토 전체를 사고도 남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으니까요. 일본인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종교처럼 맹신했습니다. 은행들은 집값의 120%까지 대출을 퍼줬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거품이 꺼지자 잃어버린 30년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상투 잡은 사람들은 평생 빚 갚는 기계로 살다가 쓸쓸한 노년을 맞이해야 했죠. 그런데 이 지옥 같은 불황 속에서도 돈을 쓸어 담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와타나베 부인이라 불리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들은 일본 안에서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제로금리인 엔화를 빌려
이자를 두둑하게 쳐주는 해외 국가의 채권이나 자산으로 눈을 돌렸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내 자산이 녹아내릴 때 시야를 국내가 아닌 해외로 확장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2026년의 위기를 대비할 때 반드시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과 원화 가치가 동반 추락할 때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달러와 해외 자산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했던 괴짜들의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입니다. 의사 가운을 벗고 펀드 매니저가 된 그는 2005년부터 미국 주택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징조를 감지합니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묻지마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부실 채권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포장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죠. 버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집값 상승에 베팅할 때 그는 홀로 집값 폭락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쳤고 월가 사람들은 그를 조롱거리로 삼았죠. 무려 2년 넘게 이어진 고독한 싸움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의안이 빠질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2008년 거짓말처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집값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는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전설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예측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판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남들과 다르게 행동할 때 극도의 공포를 느끼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소수입니다. 다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망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뉴턴의 실패, 그리고 게티와 버핏, 마이클 버리의 성공 스토리에서 우리는 하나의 관통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우연히 닥치는 재난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빚어낸 필연적인 드라마죠. 2026년에 몰아칠 거대한 파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이작 뉴턴처럼 뒤늦게 광기에 취해 상투를 잡고 비명을 지를 테고, 누군가는 과거 일본처럼 변화를 외면하다 자산이 촛불처럼 녹아내리는 걸 지켜만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진 폴 게티처럼 대중이 공포에 질려 내던진 알짜 자산을 쓸어 담을 실탄, 즉 현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차가운 이성으로 가치를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마이클 버리처럼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바꾼 승리자들에게 초능력 따윈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위기의 본질을 먼저 읽었고 칼을 갈며 기다리다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을 뿐입니다. 자, 이제 주사위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당신의 이름 석자는 어떤 역사로 기록되겠습니까? 공포에 질려 도망친 수많은 패배자 중 하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승부사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는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피가 낭자할 때 가장 큰 돈이 움직인다. 이 냉혹한 진리를 증명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815년 영국의 국가부도 위기 직전 로스차일드 가문이 보여준 승부수입니다. 당시 영국 채권 시장은 전쟁 패배라는 공포에 짓눌려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나라는 끝났다는 비명 속에 채권이 휴지 조각처럼 길바닥에 나뒹굴 때였죠. 공포가 극에 달해 가격이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자 로스차일드는 아무도 모르게 그 헐값의 채권들을 싹쓸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쟁 승리와 함께 위기가 걷히자 그는 단 하루 만에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투매할 때 여러분이 로스차일드의 냉정함을 장착하고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경제 위기가 탐욕스러운 거품의 붕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반면 교사도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간 튤립 파동이 그 주인공입니다. 고작 꽃 한 송이가 집 한 채 가격이라니 말 그대로 미친 거품이었죠. 사람들은 상승장은 영원하다는 환상에 빠져 빚까지 내며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는 건 한순간이었고 네덜란드 경제는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파산하고 거리로 나앉는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청 높여 2026년 위기를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과 인공지능 열풍, 어딘가 튤립 파동의 광기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거품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시스템의 허점을 찔러 승리한 사냥꾼의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1992년 영국 외환 위기 당시 조지 소로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영국 경제는 병들어 신음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억지로 파운드화 가치를 방어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로스는 간파했습니다. 거품 낀 환율은 결국 무너진다는 경제의 기초 원리를 말이죠. 그는 즉시 영국 정부를 상대로 파운드화를 투매하는 무자비한 공매도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영란은행은 백기를 들었고 국가 경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정확히 조준했던 소로스는 단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기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2026년 위기가 도래하면 환율과 금리 시스템에는 반드시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소로스처럼 그 미세한 균열을 먼저 포착하는 자만이 다가올 폭풍 속에서 불을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계를 다시 2026년으로 돌려봅시다. 역사의 교훈은 충분히 새겼으니 이제는 실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장 상황에 따라 우리가 꺼내 들어야 할 무기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물가는 곤두박질치고 실업률은 치솟는 디플레이션형 폭락입니다. 이때 여러분을 지켜줄 최강의 방패는 단연 달러와 미국 국채입니다. 전 세계 자산이 녹아내릴 때 유일하게 독야청청 오르는 것이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이기 때문이죠. IMF 시절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던 악몽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만 놨어도 앉아서 자산을 2배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팍팍 내리면 국채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야금야금 달러 예금이나 미국 장기채 비중을 늘려두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첫 번째 방패입니다. 반대로 경기는 엉망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때 현금만 쥐고 있다간 여러분의 돈은 한여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 없어질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하는 구세주는 바로 금입니다. 역사적으로 종이화폐가 휴지 조각 취급을 받을 때마다 금값은 언제나 천장을 뚫고 비상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는 반드시 금이나 실물 자산으로 채워두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대망의 줍줍 타이밍이 옵니다. 뉴스에서 자본주의는 끝났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박살났다는 절망이 도배되고 경매 법정에 파리만 날릴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평생 모은 현금이라는 총알을 발사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사냥해야 하냐고요? 절대 망하지 않을 1등 기업의 주식 그리고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입니다. 과거 은마 아파트를 1억 원대에 주었던 전설적인 투자자들. 그들이 무슨 비밀 정보를 알았던 게 아닙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그걸 받아낼 용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평소엔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그 보석 같은 자산들이 80% 박앤세일 딱지를 붙이고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의 순간은 도대체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요?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시그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립스틱 효과라 불리는 기현상이죠. 불황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립스틱은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대신 비교적 저렴한 립스틱으로 작은 사치를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11 테러 직후나 금융위기 때 립스틱 판매량이 폭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죠. 이는 딱딱한 경제 뉴스보다 우리 주변의 사소한 소비 패턴 변화가
위기의 냄새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맡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남자들의 팬티 판매량을 보면 경제가 보인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전 미 연준 의장 앨런 그린스펀이 실제로 언급해서 유명해진 남성 속옷 지수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곳이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빠들의 낡은 속옷이기 때문이라니 왠지 짠해지는 이야기죠. 웃어넘길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굵직한 경제 위기 때마다 남성 속옷 매출은 어김없이 곤두박질 쳤으니까요.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 주변의 지출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매의 눈으로 관찰하십시오. 화려한 그래프보다 피부로 느껴지는 장바구니 경제가 진짜 위기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를 자연의 섭리인 산불에 비유해 봅니다. 숲에 불이 나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멸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태학적으로 산불은 죽은 나무를 태워 흙으로 돌려보내고 그 영양분으로 숲을 다시 살리는 필수적인 정화 과정입니다. 경제 역시 주기적인 위기라는 산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빚으로 연명하며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들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사라져줘야 그 잿더미 위에서 혁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기업들이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26년에 닥칠 위기 앞에서 벌벌 떨지만 마세요. 이건 병든 경제가 체질 개선하려고 겪는 지독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산불이 싹 훑고 지나간 잿더미 위에서 제일 먼저 돋아나는 그 새싹, 그게 바로 당신의 부가 될 테니까요. 뇌과학적으로 까놓고 말하면 인간은 투자하면 필패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 편도체란 놈은 조금만 공포를 느껴도 야, 위험해, 당장 튀어 라고 비명을 지르거든요. 이게 다 원시시대에 사자 마주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야 살 수 있었던 그 생존 본능이 아직도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파랗게 질리면 뇌는 이걸 굶주린 사자로 착각하고 매도 버튼을 연타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빨간불이 켜지면 그제야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뒤늦게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만들죠. 진짜 부자가 되려면 수만 년 묵은 이 꼰대 같은 원시적 뇌의 명령을 씹어야 합니다.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장담하는데 99%의 개미들과 똑같이 빈털털이 됩니다. 공포에 질려 뇌가 도망쳐 라고 아우성칠 때 그때가 사실은 사자가 아니라 황금 사슴을 낚아챌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솔직히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칠면조처럼요. 주인한테 1000일 동안 매일 공짜밥 얻어먹은 그 칠면조 얘기 들어보셨죠? 녀석은 매일 배불리 먹으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와, 우리 주인님 완전 천사네. 내 팔자는 갈수록 핀다. 데이터로만 보면 칠면조의 인생은 1000일 연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겠죠. 하지만 운명의 1000일째 날, 하필이면 그날이 칠면조는 상상도 못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녀석은 식탁 메인 요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경고한 칠면조의 역설입니다. 2026년을 코앞에 둔 지금의 이 평화로움, 어쩌면 칠면조의 착각 아닐까요? 어제의 데이터가 내일의 안전벨트가 되어주진 않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린 지금 자산시장은 영원히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과 통계의 함정 속에서 주인이 주는 모이만 받아먹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피해 추수감사절인 2026년이 오기 전에 그 안락한 우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소름 돋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섬뜩한 법칙도 있거든요. 바로 마천루의 저주라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경제 불황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괴담 같은 현실이죠. 1930년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서자마자 대공황이 터졌고 70년대 세계무역센터가 올라갈 땐 오일 쇼크가 덮쳤습니다. 가깝게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완공 때 금융위기가 터졌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꼭대기까지 찼다는 확실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넘쳐나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빌딩을 올린다는 건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마지막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강남, 용산, 그리고 전 세계 핫플레이스에 어떤 마천루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빌딩이 구름을 뚫을 때 여러분은 바닥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마주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아, 눈에 안 보이는 구석에 수백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겠구나 하고 직감하잖아요. 경제학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바로 바퀴벌레 이론입니다. 악재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면 절대 그거 하나로 안 끝난다는 소리죠. 요즘 들리는 중소건설사 부도 소식, 저축은행 위기설. 이게 바로 여러분 식탁 위로 기어 올라온 첫 번째 바퀴벌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에이,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슬리퍼로 대충 잡고 맙니다. 하지만 고수들은 그 한 마리를 보자마자 벽 뒤에 숨은 거대한 부실 덩어리를 감지하고 현금부터 챙깁니다. 2026년이 되면 벽 뒤에 숨죽이고 있던 바퀴벌레 떼가 쓰나미처럼 쏟아져 나올 겁니다. 뉴스 구석탱이에 실린 작은 파산 소식들을 흘겨듣지 마세요. 그게 바로 거대한 붕괴가 시작됐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음이니까요. 돈을 풀면 왜 부자만 배가 부르고 서민은 더 팍팍해지는지 아세요?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캉티용이 찾아낸 캉티용 효과 때문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공평하게 안 뿌려져요. 가장 먼저 돈을 만지는 정부나 은행, 대기업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 돈으로 자산을 쓸어 담아 떼돈을 법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돈이 돌고 돌아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뒤에야 구경이나 하게 되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늦게 돈 받는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일찍 받는 부자들 채워주는 합법적인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위기 때도 정부는 돈 풀어서 막으려 할 거예요. 이때 멍하니 앉아있으면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은 살살 녹아서 부자들한테 빨려 들어갑니다. 이 호구 잡히는 시스템의 희생양이 안 되려면 돈이 흐르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해요. 돈 풀릴 때 제일 먼저 꿈틀거리는 자산이 뭔지 지금 당장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 얘기. 뻔하지만 무서운 진실이죠. 팔팔 끓는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 튀어나와 살지만 찬물에 넣고 은근히 데우면 따뜻해서 좋다고 졸다가 익어 죽습니다. 2026년의 위기가 무서운 건 쾅 하고 터지는 폭탄이 아니라 서서히 온도를 높이는 냄비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금리 찔끔, 물가 야금야금 오르는 거에 우린 이미 무뎌졌어요. 이번 달 이자가 좀 늘었네? 뭐, 버틸만하네. 이러고 계십니까? 그 안일함이 바로 개구리가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도망칠 힘도 없이 자산이 통째로 삶아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온도 체크하고 냄비 밖으로 튀어나오세요. 빚 줄이고 현금 쥐고 버티는 고통이 나중에 끓는 물에서 죽는 것보단 100번 낫습니다. 심리학의 보유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머그컵 쥐어주고 팔라고 하면 7,000원은 받아야겠다고 우기는데 살 때 얼마 낼래? 물으면 3,000원도 비싸다고 한다는 거죠. 단지 내 거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2026년 위기 때 여러분이 집 못 팔고 쫄딱 망하는 결정적 이유가 될 겁니다. 집값 뚝뚝 떨어지는데 남들은 그거 3,000원짜리야 해도 집주인인 여러분만 아니야. 내 집은 7,000원짜리란 말이야. 라며 고집 부리는 거죠. 그렇게 팔 타이밍 다 놓치고 반토막 날 때까지 끌어안고 침몰하게 됩니다. 위기 땐 내 물건을 남보듯이 하는 냉정함이 생명입니다. 내 아파트, 내 주식. 이거 남이 봤을 때도 지금 가격에 살까? 이 질문에 1초 만에 예스라고 못하면 과감하게 던지세요. 미니스커트 길이와 경제의 상관관계 들어보셨죠? 경기가 좋으면 치마가 짧아지고 나쁘면 길어진다는 그 속설료. 근데 요새는 하이힐 지표가 더 잘 맞는다네요. 불황이 닥치면 굽 높은 킬힐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팍팍할수록 여성들은 더 당당하고 키 커 보이고 싶은 심리가 발동해서라나 뭐라나 이런 사소한 패션 하나에도 거대한 돈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거리 풍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 표정이 어떤지 읽어내세요. 숫자 노름으로 조작된 통계보다 인간의 본능이 꿈틀대는 트렌드가 훨씬 더 정확할 때가 있으니까요. 2026년 경제 흐름, 이 단어 하나면 설명 끝납니다. 바로 샤워실의 바보입니다. 물이 차갑다고 온수를 팍 틀면 끓는 물이 쏟아지고 놀라서 찬물로 확 돌리면 얼음장이 되어버리죠. 앞으로 정부 정책이 딱 이 꼴이 날 겁니다. 경기 살리겠다고 돈을 왕창 풀었다가 물가가 미쳐 날뛰면
기겁해서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정신줄을 놓게 되는 거고요. 정책이 갈팡질팡할 때마다 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정부 말만 믿고 멍하니 있다가는 화상을 입거나 동상 걸리기 딱 십상입니다. 수도꼭지 돌리는 사람, 의도는 무시하세요. 실제 쏟아지는 물의 온도만 믿으셔야 합니다. 마천루의 저주를 통해 탐욕을 경계하고 바퀴벌레 이론처럼 숨겨진 부실 하나가 나오면 줄줄이 터질 것을 대비하십시오. 캉티용 효과를 역이용해 돈이 흐르는 길목을 지키세요.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가 되지 말고 내 거라는 애착 편향 따위는 버리고 자산을 냉혈한처럼 평가해야 합니다. 영상 길다고 나가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2026년까지 남은 골든타임, 고작 1년입니다. 이 1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경제적 계급을 가릅니다. 방구석 걱정은 집어치우고 당장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행에 옮기십시오. 첫째, 현금 채굴에 목숨을 거세요. 습관적으로 마시는 커피, 남들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소비,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 아낀 100만 원은 위기 때 1억 원의 위력을 발휘할 종잣돈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현금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늘리세요. 빚 다이어트는 필수입니다. 이 현금 뭉치가 위기 땐 생명줄이 되고 기회 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총알이 됩니다. 둘째, 공부로 멘탈 갑옷을 입으십시오. 막상 폭락장이 오면 무서워서 손이 떨려 매수 버튼 못 누릅니다. 저 기업 망한다, 집값 반토막 난다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확실한 지식뿐입니다. 노려보는 아파트 전세가율, 관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금부터 파시십시오. 확신으로 꽉 찬 사람만이 남들이 패닉에 빠질 때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에서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계좌 파란불 들어왔다고 앱 지우고 뉴스 끄는 순간 기회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도 놓치게 됩니다. 시장이 피를 흘릴수록 더 독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바닥이라는 신호는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흙먼지 날리는 현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포착됩니다. 투자의 대가 하워드 막스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수 있었던 건 피 튀기는 전쟁터 한복판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초대형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비피할 처마 밑을 찾아 벌벌 떨 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빗물을 받아 농사지을 물통을 준비하십시오. 위기라는 글자에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남은 1년 독하게 준비해서 남들이 흘린 불을 싹쓸이 하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미리 칼을 갈아둔 자의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더 뼈 때리는 분석과 돈 냄새 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